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좀 받을까요? 예. 예. 마이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지 정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대안을 한번 한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대안이나 방법론에 무슨 딱히 무슨 해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기 비판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자기 수정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 망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쪽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국민의힘 야당 쪽에다가 자꾸 좀 왜 안 싸우냐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건 대안이에요. 대안. 그래 이쪽은 잘못된 거 국민들이 알아요. 이미 이거 안 되겠구나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딱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그리고 개혁의 역량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386들이 권력을 잡는데 20년 걸렸잖아요. 제가 볼 때 20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있죠. 젊은 세대들은 지금 달라요. 우리 같은 386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 세대들을 키워야 돼요.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장학금이라든지 장학생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자꾸 선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모습들을 갖다 국민들에 보여주면 되면 표는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 가장 효율적인 비판은 바로 상대를 갖다 신나게 깔고 아주 사이다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감정만 풀어주는 겁니다. 대안이거든요. 그래, 얘 아니겠네? 그럼 어떡하지? 딱 보니까 믿을만해. 정권 담당할 수 있어. 이런 신뢰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자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보 진영이지만 진보가 잘못했을 때 막 비판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보수에서 나와야 돼요. 보수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막. 네. 네,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최창근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처럼 지식인 분들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회과학 용어에서는 용어의 모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 잔재, 그리고 리버럴, 자유, 책임, 민주화, 수구, 사법농단에서 농단, 이런 용어에서 보면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화라면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민주화, 둘 다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농단이란 것도 앞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운동권 잔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지털 사회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의 좌파 지식인으로서 우파뿐만 아니고 좌파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의 잔재의 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민주화라면 앞에 숨겨진 자유민주, 사회민주, 어떤 민주인지 운동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농단이라면 그 사전적 의미인지 아니면 사회과학적으로 새로운 걸 창출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이게 서로 대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경제정책에서의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한 이런 거고요. 보수, 진보 뭘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결합.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바로 다수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붙이잖아요. 다수인데. 그렇죠. 하지만 민주주의의 또 다른 거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수의 존중과 아무리 다수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것은 그게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제 보수 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자꾸 정책의 이름을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3인당에서도 하르츠 개혁하잖아요. 우파적 정책이잖아요. 필요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누가 도입했냐?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거예요. 우익이한 거예요. 문제는 어느 정권에도 좌파든 좌파든 뭐 보수든 간에 그 시점에 그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파적일 수도 있고 좌파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정체성에다가 딱 묶어놓게 되면 그냥 수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보수는 이런 걸 정책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진보다 하더라도 노동 문제 있거든요. 노동개혁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노조를 갖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는 과보호가 되고 있고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굉장히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사용자와 그 조직 노동자들 있죠.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진보의 관점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진보의 관점에서 노동개혁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지.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질문에 그런 게 함의가 돼 있는 것 같고, 농담 이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 그래서 사회과학적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법농단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전적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다음 분. 마이크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소년통역단 대표 조남준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 너무 잘 들어서 네, 너무 감복했고요. 사실 일본이 그렇게 망하기 직전에 그런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증상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뭐든 간에 사실 달이 차고 이제 기울 때 항상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종착역이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을지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종착역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쌀 한 톨이 없어도 그 한 명이 인터넷으로 기업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안 될 건 안 되고 좀 잘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거의 한 세기 동안 가까이 계속 서로를 헐뜯고 이런 서로를 공격하는 현상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사실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저는 문화 쪽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막연한 예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봤던 게 데자뷰 같아요. 옛날에 내가 일본을 봤을 때 그 데자뷰 같은 느낌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 보니까 일본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이 가장 큰 문제가 정치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경제가 지금 30년 동안 지체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그 개혁이 안 되죠. 안 되는 건 정치가 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사실 거의 세습제잖아요, 지금. 우리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거의 우리는 열심히 찍는데 수상은 지들이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갯바퀴를 다 넣어나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개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지금 막 진영으로 찢어서 막 이러는데 그나마 대통령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이 바뀌긴 하잖아요, 우리는. 편이 바뀌긴 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20년 집권하겠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의 1.5당 체제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처럼 일본의 그 자민당이 장기 집권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이 개혁이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둔 개혁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사용자가 양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노동자가 양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정규직이 양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기업에서 양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교수가 양보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난 교수지만 그 비정규직 강사들이 있거든요. 봉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권한 차이도 있고다. 그렇다면 양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교수가 양보도 이런 식의 사회적인 대타협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그런 토론 문화와 그런 기꺼 윌링리스라고 하나?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자질, 윤리적인 자질 이런 걸 갖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채로 가도 되는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까? 네, 한 분, 라스트 원. 끝으로 한 분 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진수입니다. 오늘 모인 이 트러스트 포럼이 신뢰사회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분야가 정치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 분야에서 교수님이 이게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그분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게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이 예컨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동일한 사람에게서도 그렇죠? 그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망가져만 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투명화됐고, 사회가 특히 금융실명제 이후엔 상당히 투명화됐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걸리는 비리들 보면 옛날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비리들로 걸리잖아요.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뭐냐면, 저는 얘기를 할 때 뭐 비판을 할 때 항상 비판한 사람 뭐냐, 수사적 과장이라 그러거든요. 과장을 해야 돼요. 그것의 문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약간 크게 보여주게 하거든요. 수사학적 장치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거 갖다가 현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회에 뭐 신뢰가 무너졌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신뢰가 다 붕괴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지도 있죠. 그냥 일반 지도하고 여행지도랑 다르죠. 관광지도. 관광지도 보면 성당 같은 게 이만큼 크게 나 있죠. 그걸 갖다 만약에 그 크기를 갖다가 현실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왔던 성당은 실제 성당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찾기 쉬우라고 과장해서 준 거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논객들이 얘기할 땐 그런 과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걸 갖다 현실로 진짜 실물 사이즈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진행되어 왔던 것은 역대 정권들, 역대 정치인들이 물론 맨날 욕을 하지만 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개혁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보여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비판도 하지만, 예컨대 보수는 산업화를 했죠. 그 다음에 진보는 민주화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갖다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국가주도 경제를 시장주도 경제로 변환시켰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만 해도 국방정책들 해가지고, 그거 좌파가 한 거 아닌데 우파가 한 거예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자기들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거 해왔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기반 경제를 통해서 한국 산업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인터넷 대통령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다가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 했고,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다 과오도 있고 공도 있지만 해왔는데, 그게 이제 끊긴 게 저는 2008년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신뢰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을 절대로. 역사적 인물을 신뢰하지 마세요. 역사적 인물이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은 공대로 평가하고 과는 과대로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둘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잘한 점에서도 배우고 그 사람의 못한 데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이걸 잘했지? 그건 우리가 계속하면 돼. 이건 못했지? 그건 반복하면 안 돼. 이걸 배우는 거지. 막 숭배하고 달림 이런 데서 아니,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지만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이유를 배반했을 때 언제든지 배반하세요. 왜? 그가 나를 배반했는데 내가 그를 갖다 신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뭘 잘못해도 무조건 지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실수가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발전해 왔다라는 건 점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계속 점점 점증해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최근에 그런데 그런 경향들이 꺾여서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